정부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적용한 방역 패스를 전국적으로 해체하기로 하고 오늘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기존 4명이었던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오늘부터 3주 동안 6명으로 늘어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인터넷 매체 기자와 한 통화 녹음 파일이 어젯밤 보도가 됐는데 김 씨가 선거 캠프의 운영에 관여한 듯한 발언과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보도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7일째, 여전히 실종자 5명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현장에서는 오늘 안전과 구조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고층부 수색 방식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 부산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으로는 오후에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오늘부터 본격 적용하려던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 패스를 전국적으로 해제할 방침입니다. 서울만 방역 패스를 풀게 한 법원의 판단이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오늘 정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오늘부터 3주 동안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인원이 6명으로 늘어납니다. 첫 소식으로 유미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갈 때 전국 어디서든 방역 패스 없이도 출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도 자유롭게 마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국민들의 불편과 혼선,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지역에 한해서만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선 방역패스 없이 출입이 가능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해져 혼선이 잇따랐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바로 옆인데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좀 불공평하긴 하죠. 그거는. 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데를 원래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아닌 데를 강화를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가능하던 사적 모임도 오늘부터는 최대 6명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오미크론의 확산을 감안해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밤 9시까지로 계속 제한됩니다. 한편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44명입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한 것보다는 208명 적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500명 이상 많습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감안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00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JTBC 유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를 한 내용이 어젯밤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공식 직함이 없는 김 씨가 윤석열 캠프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듯한 발언이 소개됐습니다. 녹음 파일 속 김 씨는 조국 전 장관이나 미투와 관련해서도 민감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MBC는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운영에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여튼 나는 기자님이 언젠가 제 편 되리라고 믿고 난 솔직히 우리 캠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내 마음 같아서는 진짜. 우리랑 같이 일하고 같이 우리가 좋은 성과 이뤄내서. 김 씨는 이 씨에게 관리해야 할 유튜버들이 누군지 알려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애들 좀 나한테 명단 좀 이렇게 대충 주면은 내가 빨리 보내서 그거 하라 그럴게.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등 정치적인 대화도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끝나는 데도 계속 키워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냥 유심히 이런 데서 계속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계속 키워가지고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윤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건 현 정권 덕분이라고도 언급합니다. 총장 되고 대통령 후보 될지 뭐 꿈이나 상상했겠어? 생각해봐. 누가 꿈이나 상상을 해. 우린 빨리 나와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지. 너무 힘들어서. 대통령 후보가 될지 누가 상상했어? 이걸 누가 키워준 거야?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야. 성범죄 피해자의 증언인 미투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공짜로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내가 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 미투 터지니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은 문정권이 터뜨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거 미투도 네. 이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그거를 터뜨리면서 그걸 잡자 했잖아. 아 그럼 뭐처럼 잡자 하냐고 미투도. 아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해. 나는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솔직히. 나는 좀 나랑 우리 아저씨는 네. 되게 안희정 편이야. 김 씨는 동거설이나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이 같은 MBC 보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어젯밤 논평에서 방송 내용이 지극히 사적인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MBC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으로 녹취된 파일을 방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며 문자와 전화를 걸어 통화를 유도한 것, 또 방송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반론권이 보장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발언도 같은 수준으로 방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20대 대선을 50여일 앞둔 휴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대선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통일부 이름을 바꾸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정부의 방역과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통일을 단기적으로 직접 추구하는 부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통일을 직접 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취약하다. 통일부의 명칭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남북협력부, 평화협력부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장기협력 과제로는 금강산 관광재규로 공동 관광특구를 제안했습니다. 동해와 맞닿은 강원도 방문길, 이 후보는 일본 오염수도 언급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외교적 저자세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방역 패스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 패스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제안합니다. 환기시설 구축 요건을 충족하면 입장 기준을 4m 제곱당 1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서울과 수도권에 130만 호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역 경부선 구간 등을 지하화해 남는 땅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주춤했던 추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 춘천 영하 14도, 광주 영하 6도, 부산은 영하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오후 한때 눈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영하 1도에 머무는 등 전국이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 환자는 여전히 크게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기준 뉴욕주의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9만 명에 달했던 일주일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의 확산세가 지난 9일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접어들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So here's the news flash. Turning the corner. You heard it here first. I've been waiting to say that. Turning the corner. Look at the 7-day average of cases starting to decline. 미국 전국의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도 사흘째 80만 명 선을 유지하면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먼저 퍼진 동부에선 확산세가 꺾였더라도
이제 중남부 등 다른 지역에서 폭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The challenge is that the entire country is not moving at the same pace. The Omicron wave started later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so we shouldn't expect a national peak in the next coming days. Next few weeks will be tough. 특히 입원 환자나 사망자 수가 여전히 빠르게 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코로나19가 정점에 다다를수록 앞으로 몇 주간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의 인근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통가는 물론이고 미국과 뉴질랜드, 일본 같은 태평양 연안 나라들이 비상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힘이 거대했는지는 위성 화면에도 잡혔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해상에서 마치 폭탄이 터지듯 하얗게 화산재가 솟아오릅니다. 화산재와 가스 등으로 이뤄진 기둥이 바다 위로 19km 넘게 솟구쳤습니다. 강력한 화산 폭발은 태평양 연안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 서부 대부분 해안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본에선 5년 만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23만 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밤늦게 내려진 대피 명령에 한밤중 차량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m 안팎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화산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발생하는 경우는 약 5% 정도, 20번에서 1번 정도 발생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화산 폭발은 제주도와 8,400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주 해안에 10cm 안팎의 파고가 생겼지만 해일주의보 발령 기준 50cm에는 못 미쳤습니다. 당장 대규모 폭발은 멈췄지만 현지에선 추가 분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같은 도시락을 먹은 대전의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여서 보건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납품을 받은 외부 업체가 만든 도시락을 급식으로 먹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대전의 초등학교 8곳과 그에 딸린 병설 유치원의 방과후 학교에 도시락이 지급됐습니다. 모두 같은 업체가 만들었고 메뉴는 하이라이스입니다. 이후 그날 오후부터 다음 날에 거쳐 모두 68명의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설사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집단 식중독 증세였습니다. 보건당국은 하이라이스 도시락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하이라이스가 점성이 커서 식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교와 유치원 아이들도 같은 도시락을 먹었지만 식중독에 걸리지 않았다며 정확한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 이쪽에서 이제 그 영업을 하지 말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납품은 못 받고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부모들한테 도시락 내지는 뭐 간편식 이걸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청은 도시락을 대체할 방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북한과 중국 간 화물열차 운행이 2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어제 북한 신의주를 출발한 화물차가 중국 단둥역에 도착을 했는데 생필품과 약품 등 긴급 물자를 싣고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국경을 닫고 강력한 방역 정책을 해온 북한이 심각한 물자난으로 국경을 개방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어젯밤 방송을 통해 공개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가 기자에게 경선 경쟁자였던 홍 의원에게 비판적 질문을 해보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서 참 대단한 여장부라며 일부 유튜버들이 경선 때 자신을 왜 그렇게 집요하게 폄훼했는지 이유를 짐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돌연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갔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어제 예고 없이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선거운동 일정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본 예산 당시보다 60조 원가량 더 거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를 낸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세수 추계 방식을 개편하는 것으로 추계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크게 늘리는 건데요.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월세 거래량이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6만 8천여 건으로 전월세 계약의 37%가 월세였는데요. 평균 월세 가격도 124만 원가량으로 지난해 대비 10% 정도 올랐습니다. 이번 설에 차례상 장을 서울 전통시장에서 보면 드는 비용이 평균 21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27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1.7%, 마트는 2.6% 비용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시작된 이후 효과나 이상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부작용 의심 신고는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투약 전보다 증상이 호전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34년 동안 무료 급식 사업을 벌여온 최일도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서울시 소유의 땅인 답심리 일대에서 무단으로 증축 공사를 해 주민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최 목사를 만나 지원 가능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휴일인 어제 오후 서울대 기숙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비품 창고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기숙사 전체로 연기가 퍼져 학생 1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10여 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두바이 엑스포에서 어제 K-팝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가수 싸이와 선미 등이 공연을 했고 6천여 명의 관객이 이를 즐겼는데요. 중동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도 콘서트를 관람했습니다. 미술품 경매 사상 처음으로 국보문화재가 출품이 됐는데요.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삼국시대 또 고려시대 불상 2점입니다. 추정가는 최소 20억 원 후반에서 30억 원 초반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지은 감독의 장편 영화 비밀의 언덕이 다음 달 열리는 베를린 국제영화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 부문에 초청이 됐습니다. 12살 소녀가 글쓰기로 가족에 대해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이번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포함해서 광주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9년째 맡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장에서도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패스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방역 물품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최대 10만 원 접수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첫 열흘 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10부제를 시행을 합니다. 소방공무원 노조가 오늘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평택 창고 공사장 화재로 소방관들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7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방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고 오늘 일주일째가 됐습니다. 실종된 5명을 찾기 위한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건물 고층부를 수색하는 방법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먼저 실종자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전해진 소식은 아직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 일찍부터 밤 9시까지 지하 4층부터 지상 2층까지 수색 작업이 이뤄졌지만 남은 실종자 5명에 대한 행방은 묘연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고층부 수색 방식을 놓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층부는 타워 크레인이 기울어진 상태로 붕괴 건물과 연결돼 있어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변 집안이 불안정해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늦어지면서 실종자 수색도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사고 공사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편법적인 재하도급 형태로 이뤄진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붕괴 당시 작업을 하고 있던 8명 모두 이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맡은 업체가 아닌 또 다른 업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국내 단일 무기로 최대 규모의 계약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로 수출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무려 4조 원 규모의 계약인데요.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레이트는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총리가 모인 자리에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사업 계약서를 교환했습니다. 천궁은 적의 공중 공격으로부터 국가 주요 시설을 지키는 한국형 유도무기 체계인데
노후미사일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했습니다. 천궁을 개량한 천궁2는 길이 4m, 무게 400kg으로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15억 원 수준입니다. 이로써 아랍에미레이트는 천궁2를 운영하는 첫 번째 해외 국가가 됐습니다.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되찾겠다고 했네요. 네, 맞습니다. 퇴임 1주년을 며칠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권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애리조나주 플로렌스를 찾은 건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독서를 이어갔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미국을 창피하게 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인 시절에는 문제가 없던 러시아와 중국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 상원과 하원을 석권하고 2024년에는 백악관을 되찾겠다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의무화 정책에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첫 연설지로 꼽은 애리조나는 지난 대선 이후 부정선거 운동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미국 동부 폭설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다시 폭설이 강타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에서는 항공기 2천여 편이 취소되고 2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조지아와 버지니아주 등에선 비상사태를 발령해 눈폭풍에 대한 대비 체제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파도 예보돼 있는데요. 교통대란을 포함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은 지금 JTBC 이도성입니다. 빚을 내서 무리해서 차를 사는 경우에 미리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 봐야 할 것이 차가 고장나거나 사고가 나서 수리비 부담이 엄청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리비를 내지 않아서 정비소에 방치가 돼 있는 차들도 많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외관이 번듯한 수입차입니다. 이 중고차의 가격은 1,260만 원. 근데 1,260 같지 않죠? 네. 한 3,000이라도 왠지 믿을 것 같죠? 네. 하지만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됐고 키로수가 길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장에 대한 리스크가 크죠. 지금은 1,200이지만 이거를 수리를 할 때는 6천, 7천만 원짜리에 해당하는 부품을 넣어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매자들, 차가 고장나거나 자신이 사고 낼 확률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문기 씨도 몇 년 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내 차가 그럴 일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됐죠. 차를 가져오고 한 달 있다가 바로 고장났어요. 수리비 견적은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를 고쳐보고 안 되면 B를 고치고 B 고쳐보고 안 되면 C를 고치는데 그거를 다 고친 금액이 800만 원인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1,200만 원 주고 샀는데 고칠 수가 없죠, 일단. 네, 너무 겁이 나고. 사고가 나면 감당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비싼 수입차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습니다. 수리비를 내지 못해 오랫동안 찾아가지 못하고 방치된 차량들입니다. 견적이 3천만 원이 나와 3년째 서 있는 아우디 차량. 3개월 동안 방치된 포르쉐도 있습니다. 돈 주십시오 하면 그들은 아파오기 시작을 해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 코로나 뭐 이상한 별의별 핑계를 다 대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차 다 뜯어버리고 싶어요. 수리 견적이 차량 시세와 맞먹는 2천만 원이 나온 BMW 차량. 반년째 찾아가지 않습니다. 저희도 매달 지출되는 나가야 되는 돈이 있는데 되게 답답하죠. 거의 3분의 2 가량이 부품 가격이고요.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수리비와 보관료를 받기는커녕 남의 차라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청구해봐야 괜히 제 또 소송비만 또 나가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고가 난 차들이 많습니다. 운전 미숙이나 음주 등입니다. 저희 나이 때면 그러면 안 되지만 또 그렇게 다니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가끔 피어오를 때가 있거든요. 젊으니까. 그냥 달리고 싶은 날이 있거든요. 자기 차 수리비를 보상받는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도 많습니다. 그럼 250씩 5년 하면은 1,25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5년 끌면서 수리비가 1,250만 원이 나오겠느냐, 본전을 뽑겠느냐, 그런 접근이죠. 20살에 차를 구매했다 처분한 A씨와 B씨. 모은 돈의 액수에 맞는 차를 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잠깐 동안은 즐길 수 있겠지만은 그건 말 그대로 잠깐일 뿐이고요. 잠깐이 지나고 나서면은 뭐 그 후에는 이제 엄청난 후회감과 JTBC 구혜진입니다.
각 지역에 역사가 깊은 번화가들이 있는데요. 코로나 속에서 음식점과 상점들이 문을 닫아서 비어있는 건물들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윤정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각종 집회나 유세로 항상 사람이 붐비는 이곳. 부산 구도심의 핵심 남포동과 광복동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이 상권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이 광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 건물 전체가 통으로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옆 건물의 경우 2층과 3층에 들어가 있는 식당이 모두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광장을 삥 둘러선 상점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쪽으로 와보시죠. 이 건너편에는 대형 의류점이 들어와 있었는데 현재는 모두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자, 오른쪽 보면은 여기도 건물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남포동으로 들어가는 길목은 임대, 또 임대. 50m 가량을 걸으며 만난 상점 9곳 중 8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처음 봅니다. IMF 때도 다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도 중요 상권에서는 이 정도 넘어지진 않았거든요, 보면. 남아있는 상인도 초조합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옆집이 나가는 게 좀 되게 좀 불안하죠. 부산만 이런 게 아닙니다. 광주 시내 공시지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충장로입니다. 여기에 1945년부터 80년 가까이 영업을 해온 한 중국집이 있는데 2층 전체를 사용할 만큼 규모도 상당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때도 계속 있었던 점포입니다. 요 충장로에 산증인이에요, 산증인. 그게 이번에 없어지면 이건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너무 아쉽잖아요. 아쉽죠. 더 안 좋은 신호도 감지됩니다. 여기도 화장품집 가게잖아요. 화장품 덧셈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이것도 빈 거예요? 이것도 직영점? 이것도 직영점이죠. 에뛰드, 아모레 화장품. 여긴 에뛰드. 계약 기간이 끝나갖고 철수한 거예요. SK텔레콤. SK텔레콤이었는데 이 한 15년 만에 철수를 한 거예요. 15년 만에 SK텔레콤까지 직영점이었던데요. 직영점이었는데. 앞다퉈 들어오던 대기업들이 권리금 수억 원을 포기하고 직영점을 뺀 겁니다. 이번엔 대구입니다. 사실상 전국구 상권으로 통하는 동성로. 문 닫은 초대형 스포츠 브랜드 매장들. 매장 안 마네킹이 상황을 말해줍니다. 동성로에 술집이 많이 모여있는 골목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직 8시가 안 된 아주 늦지는 않은 시간인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손님이 없다 보니 맥주집과 포장마차, 노래방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2% 안팎 끼던 동성로 공실률은 22% 넘게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상가 4-5곳 중 한 곳은 문을 닫은 겁니다. 고단가,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지 가구나 가전, 뭐 귀금속 이런 매장들만 상권에 살아남게 되면서 상권의 모습이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근현대사를 함께한 황금 상권이 코로나 파고를 넘고 다시 불을 밝힐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 일부가 어젯밤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여야는 각각 여론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법원이 뭐 이제 수사 중인 사안이라든가 네. 너무 사적인 내용들을 이제 제외하고 이른바 이제 조건부 방송 허가를 이제 내주는 바람에 네. 과연 어떤 내용이 어떤 정도의 수위를 가지고 공개될 것인가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본 분들 많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일각에서는 뭐 한 방이 없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제 결정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물론 수사와 이제 사적 대화 내용은 배제를 해라라고 이제 법원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있나 보다. 어쨌든 간에 이게 들으면은 엄청나게 당황스럽고 그런 것들, 그러한 생각들에 비해서 그런 관심들에 비해서는 네. 이른바 스모킹 거는 찾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이제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몇 개의 발언들은 상당히 이제 관점에 따라서 대단히 문제적 발언이다라든지 예.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미투 관련 발언 같은 거. 예. 특히 이제 그 이 씨인가요? 이 기자?
네. 서울의 소리. 네. 어제 뭐 MBC에서는 이름을 밝긴 했습니다만 네. 이 기자에게 뭐 1억 줄 수 있다. 캠프에 와라라든지 이른바 비선실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캠프에 관여한 정황 같은 게 드러나니까 네네네. 그런 거라든지 특히 이제 박근혜 탄핵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네네네. 또 조국 수사에 관련된 거 이런 건 예민한 문제들이긴 한데 그런 문제들이 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들이다. 네.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당히 요란했던 것에 비해서 그렇지 이제, 않다는 거지. 예.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은 이제 많이 여러 이제 있는 나왔었고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투 관련이라든가 예.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탄핵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고 또 이제 김건희 씨 측이 또 반박은 했습니다만은 홍준표 의원 관련해서 좀 어려운 질문들, 날카로운 질문들을 좀 해라라고 했는데 또 기자한테 요구를 하기도 했었고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 캠프일에 어느 정도 이제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뭐 상당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김종인 위원장에 관련된 발언 같은 거. 그 발언은 뭐 김종인 위원장이 듣기에는 뭐 상당히 불쾌한 정도 넘는 발언들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인데 어제 나온 게 한 20분 정도 방영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MC 2명하고 그 장 기자라는 분이 얘기한 설명한 걸 빼놓으면 그 나온 그 내용은 10여 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7시간 45분을 통화했다라는 거니까. 뭐 다른 게 많이 있을지 모르죠. 다음 주에 또 방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또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알아야 될, 꼭 알아야 될 그런 공적 사안들인가? 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또 이제 미투 사건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미투 터지는 것은 다 돈을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다. 그러면서 또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해서도 나와 남편은 모두 안희정 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말이죠. 그런 발언들이 이제 미투 관련 발언들이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과는 좀 부합하지 않죠. 뭐 개인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전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적절하고 논란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하나 있고 한 축에 있고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물론 법원의 판단은 있었습니다만 공적 인물로서 이제 후보의 부인이 공적 인물이니까 공적 인물로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공적 사안들인가라는 비판 또는 거기에 대한 그런 수긍 이런 양론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양론이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이 부분을 그 기자 이 기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도성 신문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상당히 이제 이거를 나중에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녹음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른바 이제 취재 윤리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사적인 통화였고 그 안에서 했던 발언들이 공개가 되니까 이제 더 이제 문제가 된 거고요. 공개가 된 이상 그 유력한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은가라는 판단을 이제 국민들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1대1 상황에서 전화를 하면서 녹음을 했고 그 녹음한 것을 공개를 하게 된 그런 상황에 대한 이제 취재 윤리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 어제 방송에서도 직접적으로 MBC 기자가 이제 그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그런 질문들도 했습니다. 취재 윤리와 관련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자라는 사람이 기자임을 밝혔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자를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김건희 씨는 이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얘기를 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적인 얘기도 많이 했다라는 거고 어제 나온 얘기들은 사실 이 얘기가 녹음돼가지고 세간에 알려진다는 걸 알고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사실. 근데 편하게 다 얘기한 거란 말이죠. 이 발언의 부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 지금. 단지 이 기자가 7시간 45분을 그렇게 계속 상대에게 신뢰를 주게 함으로써 어제 설명은 그런 거였잖아요. 접근하기 어려운 취재원이기 때문에 신뢰를 줘야 된다. 기자로서 불가피했다라는 그 취재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전 취재 윤리에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동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조금 이제 하락을
하는 반면에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제 많이 이제 오르면서 단일화 얘기가 나왔었고 어제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발언 중에 하나가 안철수 후보가 안일화 얘기를 했어요. 네. 안일화가 무슨 뜻인지는 뭐 안철수로 단일화된다. 뭐 그 얘기를 안 후보 본인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방송에서 설명하는데 지금 워낙 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주 금요일 갤럽은 17%까지 나왔어요. 네. 15%까지 나와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일단 그걸 넘었습니다. 또 이번 주 또 봐야지 알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야권이 단일화가 안 되면 승리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전망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안 후보는 끝까지 절대 선거 전날까지도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글쎄요, 꼭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뭐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자체가 박빙인데다가 지금 뭐 지금 우리 이 녹음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선거가 거의 어떤 면에서 볼 때 굉장히 네거티브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도층에 머물러 있는 유권자들이 안 후보에게 더 주목하는 것이 아닌지. 야권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를 이루면 이제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측면이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을 통해서 나왔는데 철수하지 말고 완주하라는 의미에서 자신들은 이제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이제 보내겠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이제 하곤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관심인 게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좀 말씀 나누겠는데요. 심상정 후보 사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심상정 후보 정의당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전 조국 사태 이전만 해도 의석수에 비해서 정당의 지지율에 비해서 상당히 그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이른바 데스노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정의당의 관점에 따라서 이 기준이 바뀌는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근데 지금 언제부턴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란 비판, 조국 사태 때 취했던 애매한 태도, 특히 더군다나 최근에 이 대선에서 양대 거대 정당 사이에서 어떤 진보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이슈화 시키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정의당이 대단히 어려워져 있는데 복귀를 했으니까 표도 표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진보 정치의 존재는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전 심상정 후보가 다시 진보 의제를 발굴하고 한다면 꼭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더라도 훗날의 진보 정치에는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국민 메시지도 이제 낸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추위가 다시 시작된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영하 1도에 머무는 등 전국이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오후 한때 눈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앞으로 사나흘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